께 저는 김용석입니다.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하시는 만단입니다. 세상은 늘 비슷한데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허무는 습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 둘째, 무조건적인 양보.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요구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악이라기보다 습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한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리고 편하다는 것은 대개 누군가가 나의 편의를 대신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오늘만 좀 대신해줘. 그때 우리는 흔쾌히 돕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정이 있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부탁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립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옵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 때는 모르는 척합니다. 자식도 친척도 오래된 친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자괴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나?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항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친절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인 제 눈에는 참 예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학생은 늘 친구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트도 대신 뽑아주고 과제도 정리해주고 모임 준비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친구는 참 착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그 학생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학생이 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너 원래 하잖아.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친절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경계없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더 선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착삭한 세상이 착해질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착함이 내 경계를 무너뜨릴 때 사람은 내 착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싸우면 관계가 부러지고 설명을 길게 하면 더 만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가? 저는 그것이 품격 있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경계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유연합니다. 거칠게 맞서지 않습니다. 바람을 받아내며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뿌리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은 가지처럼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원칙이 단단하지 않으면 부드러움은 비굴함으로 오해받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거칠면 단단함은 완고함이 됩니다. 결국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 하나는 존중은
호의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존중은 기준에서 오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손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사람은 필요할 때 쓰이고 버려지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착하게 습가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을 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친절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아무데나 쏟아붓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값이 있어야 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잘해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눌러버리는 처세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외로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대단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계가 무너진 관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온도와 무게가 바뀝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는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값싼 것으로 취급되는 순간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의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마음먹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달라질까요? 그것은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상대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무엇을 허용하면 상대는 그것을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되면 고마움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고마움은 늘 새로울 때만 유지됩니다. 익숙해진 호의는 금방 권리가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종종 말하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친절이 길들여진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먼저 연락하고 매번 먼저 양보하고 매번 먼저 사과하고 매번 먼저 책임을 떠안으면 상대는 어느 순간 그것을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서비스가 잠깐 중단되면 상대는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느낍니다. 마치 늘 작동하던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고맙다가 아니라 왜 고장났지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도 긴 설명을 붙입니다. 미안해서 그렇다. 사정이 있다. 오늘은 몸이 아프다. 다음에는 꼭 하겠다. 그런데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더 배려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은 관계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설명이란 본래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허락을 구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이 구구절절 말하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 기분을 괄가려고 하네.
그때부터 관계의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여러분에게서 상대에게로 넘어갑니다.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예. 제가 살아보니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나를 설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변명하는 순간입니다. 설명과 변명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자세가 다릅니다. 설명은 내가 선택했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변명은 내가 허락받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는 그 미세한 차이를 아주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차리는 순간 줄어듭니다. 존중은 말의 내용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말 뒤에 깔린 태도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변명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대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내가 기준을 세우면 차갑다고 할까? 내가 내 시간을 지키면 이기적이라고 할까?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형제는 참고 맞춰주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친구는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과 배려의 이름으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들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 없는 따뜻함은 결국 상대의 탐욕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처럼 만들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곧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가도 열려있다. 언제 요청해도 된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당연히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합니다. 이상하다. 안 해주면 섭섭하다. 안 해주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가 뒤집힙니다. 여러분이 베푼 호의가 어느새 상대의 요구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슬픈 변질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며 사람은 나를 내가 대접하는 만큼 대접한다는 말을 더욱 실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하찮게 쓰면 남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찮게 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면 남도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면 남도 여러분을 기준 없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선의는 계속 들어가도 결과는 나빠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속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라는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허용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정확히 보자는 뜻입니다. 상대의 인격이 문제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는 여러분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문을 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턱입니다. 문턱이 낮으면 아무나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문턱이 적당히 높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문턱을 높인다고 해서 손님을 내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손님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짜 인연은 경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사실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리함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거절할 때 말이 길어지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오래 살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길이와 속도에서 상대의 위치를 느낍니다. 같은 못합니다라고 짧고 담담하게 말하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길고 급하게 말하면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기보다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싫은 소리가 나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제 마음은 이미 오늘은 어렵다로 기울어 있는데도 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 오늘 일정이 좀 그런데 혹시 시간을 조금만 아니면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상대는 그 틈을 봅니다. 그럼 시간만 바꾸면 되겠네. 잠깐만 해주면 되잖아. 결국 저는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대담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길게 말하면 결국 넘어온다. 저는 이 구조를 말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권력이 내려갑니다. 높고 존중받는 사람, 자기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정을 말합니다. 반면 눈치를 보는 사람은 말을 길게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허락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관계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다음 상대는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 듭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로 아래는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따져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해집니다. 거절을 길게 설명하는 순간 경계는 약해지고 존중은 줄어듭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두 분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딱 그 한 문장입니다. 표정도 담담합니다. 목소리도 낮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길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집안 사정도 있고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상대는 결론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길게 말한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쉽게 굽힙니다. 그래서 결국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얼굴에는 내키지 않는 기색이 남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부탁한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단지 거절 한마디를 명확히 하지 못했을 뿐인데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거절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거절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따뜻함도 지속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항상 예스가 아닙니다. 친절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세우는 가장 첫 기술이 바로 짧게 말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단순한 문장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문장이 강합니다. 평범한 문장을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둘째,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셋째, 이번에는 제가 맞기 어렵습니다. 넷째, 저는 그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도움은 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침묵을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말해놓고 불안해서 다시 말을 덧붙입니다. 미안해. 다음엔 꼭 나도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덧붙이는 순간 여러분의 거절은 다시 협상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그 틈을 봅니다. 다음엔 꼭이지. 그럼 이번엔 잠깐만. 여러분은 다시 끌려갑니다. 품격 있는 거절은 이해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약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100%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여러분을 100%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없어도 존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내 곁가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 때 생깁니다. 이 사람은 말이 짧고 한 번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신호가 상대에게 들어가면 상대는 알아서 선을 조정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짧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다는 것은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관계를 끌고 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시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자존심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결정을 내가 지킨다는 작은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을 짧게 하면 혹시 상대가 여러분을 차가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비굴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상대의 평가는 흔들려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틀어질 때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하면 따져야 하고 억울하면 설명해야 하고 화가 나면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믿지요.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고치는 순간 관계는 감정 싸움으로 변하고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게. 제가 문을 닫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관계를 끊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관계를 바로잡는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를 교육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관계의 규칙을 다시 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빨리 배웁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볼까요? 첫째,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내가 잘못했다를 생각하기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는 방어합니다. 네, 뭔데?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됩니다. 셋째, 화를 내 쪽이 에너지를 닫습니다. 결국 지치고 다시 예전처럼 맞춰주며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더 배웁니다. 조금만 버티면 결국 저라면 다시 돌아온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고 열심히 설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아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로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해는 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 다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함부로 대함을 계속 허용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허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단 무례하게 줄이지 말고 품격 있게 줄이십시오. 송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분이었지요. 옆집에는 젊은 직장인 김 씨가 살았습니다. 김 씨가 출장을 가면 송할아버지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과일을 사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명절 때 선물도 드리고 주말에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택배를 할아버지 집 주소로 보내기 시작했고 미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갈 때도 화분물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당연히 할아버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락 줄어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줄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또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그런데 송 할아버지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출장을 간다고 말해도 다녀오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물어보면 와 있네 라고만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김 씨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똑같이 웃는데 똑같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설명이 없었고 다툼 없었지만 그때 김 씨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결국 김 씨는 조심스럽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택배는 자기 집으로 받겠다고 했고 출장 갈 때는 미리 부탁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송 할아버지는 김 씨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스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언제나 열려있는 24시간 편의점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의점 셔터가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당연함에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경고를 크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강력한 신호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일수록 큰 소리에는 둔감합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없이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이 관계가 끝나나? 그 불안이 생기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조종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조용히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웃되 예전처럼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친절하되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인사하되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다시 협상이 됩니다. 다시 말이 길어집니다. 다시 상대는 그럼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무너집니다. 그때는 관계가 더 크게 부서집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무너진 문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집이 깨끗해집니다. 문턱이 있어야 손님도 손님답게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을 넘었을 때 즉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제공하던 중 하나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먼저 연락하던 것을 멈춰 보십시오. 늘 받아주던 부탁을 한번 미루어 보십시오. 늘 무료로 해주던 도움을 요즘은 어렵다며 중단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친절하지만 쉽게 다루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간관계를 오래 겪다 보면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해로 말솜씨도 능력도 돈도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오늘 세 번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솔직해야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을 숨기면 안 되지. 말 자체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서야말로 감정의 폭력이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밖에서는 참고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집에 들어오면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오늘 몸이 나쁘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족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관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언제 어떤 태도를 마주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사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또 부드럽고 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식이 떨어졌거나 집에서 다툼이 있었거나 혹은 이유도 모르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 밑에서 일하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그분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힘듭니다. 오늘은 웃을까 화낼까 그 불안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상대가 무능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비판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예측 불가능해서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상 앞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존중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존중이 아니라 피로가 생깁니다. 피로는 결국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무섭다기보다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피곤한 대상은 오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오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할머니는 기분이 좋은 날에는 용돈을 5만 원씩 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혹은 몸이 피곤한 날에는 손주가 조금만 떠들어도 화를 냅니다. 시끄럽다 저리가 있어. 그리고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핀잔을 줍니다. 맨날 돈만 달래. 손주는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든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아주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가야 한다. 그때부터 손주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할머니는 다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줍니다. 기분이 좋다고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이면 차분히 말합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놀러 오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를 담담히 전합니다. 손주는 그 할머니를 무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나무처럼 말입니다. 큰 나무는 오늘 바람이 분다고 내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말투를 꾸민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품격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이 곧바로 상대에게 칼이 되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품격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 다산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속에서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날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은 날도 있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지나치게 베풀지 않고 오늘 마음이 힘들다고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또 공자는 불천노를 말했습니다. 내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맞은 뺨을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풀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격의 한 형태입니다. 그럼 왜 일관성이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늘은 된다, 내일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항상 여기까지라는 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 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선이 보이면 조심합니다. 반대로 기분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오늘은 웃으며 다 들어주다가 폭발합니다. 그 폭발을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컨디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존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기분 따라 저러는 거야. 그러면 이러니하게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더 만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화가 원칙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 템포 멈추십시오. 즉시 말하지 마십시오. 즉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일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관성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관성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늘 같은 톤으로 말하고 늘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면 상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마음 놓임이 결국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은 틈을 타는 행동입니다. 일관성은 그 틈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나만 참고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오늘은 비가 오듯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문턱이 사라지지 않듯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기준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습관이 무엇이냐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원칙은 이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르면 달려가고, 자식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심심하다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려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1초 만에 응, 되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있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편의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퇴 후 삶의 중심이 오직 자식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하면 그래 다음엔 꼭 와라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내려앉습니다. 주말 내내 TV만 켜놓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며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운 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처음에는 연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결국 아들은 효도를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이고 의무는 어느 날 짜증으로 바뀝니다. 만날수록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는 내가 부담이 되나 하며 더 비굴해지고 아들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갈까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도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이 말이 특별히 차갑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담백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네. 미리 약속 잡고 가야겠다. 자식은 부모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시간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볍지 않은 아들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귀해지면 관계도 귀해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서도 충만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없어도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무리 정이 있어도 그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 능에서 존중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른이 18년 유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고독 속에서 무너집니다. 외로움에 매달립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피하지 않고 고독을 자기 완성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학문을 다듬고 글을 쓰고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위대한 학자의 기계라서만 가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인간관계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깃털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누가 오라 하면 오고 누가 가라 하면 가는 깃털 말입니다. 깃털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것은 손에 쥐기 쉽습니다. 쉽게 쥐어지는 것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삶의 무게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사람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권합니다. 첫째, 즉답하지 마십시오. 라고 물으면 1초 만에 응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내가 일정 좀 보고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이 값이 생깁니다. 둘째, 가끔은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도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가능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가능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불가능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이란 자기의 리듬이 있는 존재입니다. 셋째, 내 하루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삶을 기다림으로 채우지 말고 살아있음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으로 채운 하루는 상대에게 매달리는 하루가 됩니다. 살아있음으로 채운 하루는 산책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운동 모임을 가십시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연락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관계의 구조도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요. 그래도 친구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시간을 더 쉽게 쓰려고 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편함 때문입니다. 편함이 지나치면 무례가 됩니다. 그 무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 시간을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귀하게 만들면 상대도 그 시간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만든다고 해서 상대를 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차가운 관계를 권하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워두면 상대는 처음에는 고마워도 결국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시간을 먼저 지키십시오. 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결국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늘 그들을 필요로 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삶으로 충분히 서 있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더 소중히 다룹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얻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렵게 얻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착한 분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함정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하인이 된다. 부탁받고 돕는 순간 은인이 된다.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 살며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확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증명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좀 더 챙기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내가 먼저 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결과는 종종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할수록 사람들은 더 기대합니다. 더 기대할수록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무시가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모임과 조직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학교, 교회, 동호회, 친목 모임, 주민 모임 그곳마다 꼭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사람, 행사 준비가 있으면 앞장서서 전화 돌리고 사고 사람 챙기는 사람. 처음에는 모두가 말합니다. 아유 덕분에 편해요.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한번 빠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왜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분이 없으니 우리가 힘들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호의를 의무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선물이지만 반복되면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가 되면 사람들은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요구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제가 들은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김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참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싣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봉투를 챙기고 주방을 돕고 필요하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참 편하네요. 권사님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점점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권사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3년쯤 지나 어느 날 김 권사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해 주겠지. 그런데 다음 주 교회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집사님은 아기를 품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김 권사님의 헌신은 감사가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선 것이 화근이었구나. 내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제공되는 것을 빠르게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잃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먼저 전화하고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계산하고 늘 먼저 도와주면 상대는 행동 자체를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멈추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안 하지? 왜 변했지?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탓합니다. 여러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돕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다만 돕는 방식이 잘못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돕는 방식이 올바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먼저 나서 돕는 것은 종종 나는 여기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라는 신호로 일으킵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존중이 아니라 이용이 시작됩니다. 부탁을 받고 돕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시간을 내준다는 신호입니다. 선택이 들어가면 값이 생깁니다. 값이 생기면 고마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경제입니다. 이 원칙은 다산정약용 선생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배지 초기 선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먹고 나서서 농사법도 알려 써주고 병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인사도 없이 와서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놓은 물건 내놓으라는 듯이 굴더랍니다. 선생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준 것이 학원이었구나. 그날부터 선생은 사람이 부탁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민하는 것을 알아도 먼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여기고 선생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도움인데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나서서 주는 도움은 공기처럼 잊힙니다. 부탁해서 얻은 도움은 선물처럼 기억됩니다. 쉽게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렵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친절도 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서지 마십시오. 상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물론 기다리는 것이 냉정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정이 차가워지고 말이 빗딱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우아한 거리감입니다. 우아한 거리감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헐값에 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늘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기 전까지는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오늘도 형님이 하실 거죠? 라고 던지면 웃으며 담담히 말하십시오. 오늘은 각자 하죠. 또는 오늘은 제가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껍데기를 벗는 과정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야 자유가 옵니다.
또 교회나 단체에서 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누군가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의 범위를 정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정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부리지 못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을 기본 인력으로 씁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착함이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친절한 것과 비굴한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문턱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화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것,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먼저 나서는 친절은 하인이 되고 부탁받은 친절은 은인이 된다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 줄로 묶으면 결국 이것입니다. 친절하되 만만하지 않게. 저는 이 말을 인생의 중반을 지나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젊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되자만을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관계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방향이 구조가 아닙니다. 방향만 있고 구조가 없으면 마음은 따뜻한데 삶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마음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마음을 담아둘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경계가 없어지면 따뜻함은 소진됩니다. 그리고 소진된 자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상대가 갑자기 못되게 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것들을 허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괜찮아 내가 하지 이 말이 쌓여서 나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인간은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빈자리에 들어가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의 주인은 어느새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집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곧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신발을 벗는 것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집이 더러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착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이 주는 편리함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은 감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편리함은 습관을 만들 뿐입니다. 습관은 고마움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면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뜻함에 질서를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으려면 나를 먼저 믿어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매달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5가지 원칙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넷째,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귀하게 쓰십시오. 5째, 먼저 나서자미 되십시오. 이 5가지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인격의 훈련입니다.
인격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인격은 결국 반복입니다. 오늘도 내 기준을 지켰는가? 오늘도 내 감정을 상대에게 옮기지 않았는가? 오늘도 내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았는가? 오늘도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게. 이 반복 오반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가 달라지면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게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많이 입은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다 퍼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전처럼 예의를 지킵니다. 예전처럼 웃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태도가 바뀝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먼저 연락합니다. 당연하게 요구하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례하던 사람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은 말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 라고 100번 말해서 얻는 존중은 없습니다. 존중은 상대의 요구한 태도에서 흘러나와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예전처럼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 규칙을 배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헐값에 내주면 세상은 그 헐값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이 바꾸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꾸어야 할 것은 가격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격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친절하지만 내 기준이 있다. 이 가격표를 조용히 붙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표를 보고 태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시간 되라고 물으면 즉답하지 않고 일정 보고 연락할게 라고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선을 넘으면 웃으며 인사하되 예전처럼 다 주지 말아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꿉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문턱이 생기면 흐름이 달라지듯 관계도 문턱이 생기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착함을 품격으로 바꾸십시오. 친절을 가치로 바꾸십시오. 배려를 기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남의 눈치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서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